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이른데, 그래도 녹화를 시작할까? 무슨 노래를 들을까? 그렇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머리 또 잘랐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만난 건 행운이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내게도 생겼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가입해주신 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추천하신 님들, 자, 감사. 후원하신 님들 추천하셨죠? 1131개의 추천에서 시작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제목이 좀 세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노래 소리가 너무 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지금은 내가 일단 목을 아끼는 중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벌써부터 이렇게 막, 응? 소리가 크네, 작네. 아유. 지금은 노래 듣는 시간이야. 눈치가 없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옷을 검정색으로 입으면 피부가 좋아 보이네. 그리고 야간이면 이놈의 그 웹캠이 더 뽀삽질을 해. 네. 실물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 피부가 너무나 잡티투성이라서. 김이 죽은 깨가 얼굴에 가득해요. 네. 근데 이 컴퓨터, 이 웹캠이 다 뽀삽을 해서 가려버려. 이건희 영상으로 완전 사드 묻혔어요.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무슨 투쟁을 하나. 아니, 사드가 그까지 성매매 동영상으로 묻힐 문제야? 그걸 울고불고. 아유, 진짜 그렇게들 속이 좁고 그렇게들 조급해가지고 무슨 투쟁을 해. 나 이거 42년 했어. 사드가 묻히긴 왜 묻혀. 묻히길 바라는 거 아니야? 입방정을 떨어. 그렇게 넓게 봐, 넓게. 꼭 보면 말이에요. 예, 우리 내부의 적이 더 문제야. 사드가 묻히긴 왜 묻혀. 누구 맘대로 묻어. 그걸 어떻게 묻을 거야. 앞으로 성주 사람들 두고 볼 것 같아? 이건희 동영상이 오늘 메인이야. 이건희 동영상과 메갈리아 논쟁의 배후, 이게 메인인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누구누구 컴백 무대, 아이돌 컴백 무대 하는데 아이돌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기다려. 기다리면 내가 다 이제 이 배우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예. 항상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제까지 사실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진 게 한 28년 되죠. 예, 한 28년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예, 원하지 않게 민주화 운동의 그 소용돌이 속에 끌려 들어간 거는, 한 42년 됐어요. 예. 내 나이 6살 때 유경수가 총 맞는 장면부터, 예, 보기 시작했던 나의 운명이 오늘의 망치부인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라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조급해해. 되게 짧게 보고 조급해하고 쉽게 절망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변절하는 거야. 가만 보면, 데모할 때 막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늘 뒤에 있었던 애들이 끝까지 하고, 예, 늘 뒤쪽에서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끝까지 하고, 맨 앞에서 시끄럽게 했던 애들이 제일 빨리 그만둬. 제일 빨리 군대 가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예, 우리 좀 시청자들 중에, 이건희 동영상으로 사드가 다 묻혔어요. 묻긴 뭘 묻어? 꿈도 꾸지 마. 망치부인의 관심사야. 너네 알지? 내가 천안함 5년 방송한 거. 세월호 831일째 방송하고 있잖아. 그리고 국정원 좌익 교수, 내가 기어이 4년 만에 기소시킨 거 알지? 나의 관심사야, 사드가. 묻긴 뭘 묻어. 누구 맘대로 묻어. 그렇게 헛된 기대는 하지 말어. 그래요. 자, 일단, 예. 일단 이제 오늘, 예, 오늘 이 메인, 아이돌 부르기 전에, 예, 오늘 컴백 무대 하는 아이돌 부르기 전에, 신인 가수 먼저 얘기하자 이거지. 항상 신인 가수가 먼저 나와. 그거 알지?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 아이돌 그룹이 컴백하는 날, 앞부분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애가 같은 소속사, 신인 가수, 그렇지? 응? 보통 이제 아이돌 컴백 무대를 어느 음악 프로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프로에서 맨 처음에, 예, 이제 소속사의 신인 가수를 이렇게 딱 내보내주더만. 그래서 이게 다 해먹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자주간 오늘은 또 하나의 듣보잡을 소개할까 해요. 예, 또 하나의 듣보잡은 누구냐? 자, 오늘의 듣보잡은 슬라예보 지젝. 처음 들어보죠? 예.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알만한 사람은 알고. 예,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신인 가수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진짜 어이가 없었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채널 중에 SBS에 CNBC라는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보니까 이게 7월에 무슨 채널이 이동이 됐나봐. 채널이 무슨 재편성이 됐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SBS CNBC라는 방송이 갑자기 이제 앞번호대로 들어왔나봐. 예. 슬라예불이에요? 아니야. 슬라예보 지젝. 몰라도 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예. 한때 좌우지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스티븐 핑커 교수의 인문학 강의를 우연히 들었잖아. 예, 우연히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 사장님께서 3번을 듣게 하는 거야. 지젝 교수가 경희대에서 자주 강연을 해요. 그렇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보통 진보가 아니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진보더라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 가만 있어보자. 이거 뭐지? 잠깐만요. 나 또 생방송 안 들어가지냐? 예. 중계방송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후마니타스가 경희대에 지어진 이후로 많이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인문학 강의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제 강연들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유명한 외국의 저명 인사들을, 외국의 저명 인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연을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스티븐 핑커 교수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그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찾아보는데, 야, 근데 진짜 유튜브도 무섭더라. 아니, 이 관련 동영상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 스티븐 핑커 교수의 동영상 찾는 것도 어렵고, 슬라예보 지젝 교수의 동영상 안 뜨더만, 예,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이 본방송이었더라고. 예, 금요일 저녁 8시에 했던 내용인데 되게 고급 정보라는 거죠. 예, 되게 고급 정보라는 거야. 아, 유튜브 코리아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구글 코리아하고 유튜브 코리아하고 좀 문제 있어. 유튜브가 구글로 흡수됐죠. 이 구글 코리아 이거 문제 있어. 그 구글 코리아 사장이 옛날에 그 옥시 전사 대표라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전부 다 가려져 있어. 예, 망치부행 관련한 것도 좋은 내용은 앞에 안 떠. 예, 그 꼭 봐야 될 내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나오는 최근 이슈 관련해서는 안 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찾기가 어렵게 해놨어. 예, 이 구글 코리아가 이거 그니까 중요한 얘기 해줄게. 내가 나 이거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그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스티븐 핑커라는 그 인지심리학자의 강의를 듣게 하셨어. 그러다 우연히 또 같은 걸 하는 거야. 같은 이제 같은 코너에서 이번에는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게 했어. 근데 그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사람의 강연에서 누가 나왔느냐? 아이씨, 이름을 까먹었네. 사피엔스의 저자를 찾아봐봐. 사피엔스의 저자. 그 책인데, 예, 책이에 500페이지짜리 책이래.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 이렇게 지식이냐? 난 이름도 모르겠구만. 예, 유발 하라리 유명한가 봐. 예, 난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예. 유발 하라리라는, 예, 처음 들었잖아 우리. 근데 이거 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이 사피엔스라는 게 석기 시대부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기 시대부터 실리콘 시대, 지금을 실리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석기 시대부터 실리콘 시대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래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청 카리스마가 있더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역사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래. 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유명한지.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금요일 날 봤던 그 지젝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옛날 강연을 찾아봤어.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잖아.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리고 숨겨놓는 거야. 예,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찾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숨겨놨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 뭐냐. 예,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은 내가 안 읽어봤고, 지젝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 되게 중요한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내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지젝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야. 그러면서 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게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렉시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과연 대중의 선택이 올바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유발 하라리라는 그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와 또 이제 짧고 간략한 인류의 미래 역사라는 뭐 책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 망치 부인이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아니,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다 알아. 내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물타기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사로 기사 물탄다는 이야기. 내가 2007년 1월에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시사방송을 시작했어. 그때까지 아무도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얼굴 까고 시사방송을 개인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을 처음 진행을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진행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언론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방송을 시작했잖아. 여러분들 대부분은 낙곰수 세대예요. 낙곰수가 팟캐스트로 유명해진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에 들어왔지만 사실 낙곰수는 망치부인이 방송 7년, 8년, 9년, 10년, 4년 동안에 한 다음에 11년 4월 돼서야 나타났어. 5년째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팟캐스트 세대인데 팟캐스트 이전에 내가 이제 시사방송을 좀 시작을 했고 나중에 팩트TV가 들어오고 촛불집 2008년에 촛불 시위가 많아지면서 많은 시사방송들이 생겼었던 거예요. 자, 근데 망치부인이 계속 방송을 하면서 나는 일관되게 뭘 주장했느냐 하면 나는 세월호만 주장하거나 촛불만 주장하거나 천안함만 주장하지 않고 나는 일관되게 내 방송의 목적이 뭐야? 언론, 소위 8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할 때까지 나는 국민 편파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시사수다방이라는 개념을 내가 만들어냈잖아. 근데 사실요, 시사에서 주관을 이야기한다는 게 2007년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사방송에서 주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왜 그랬냐 하면 이것도 세뇌의 문제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 우리가 교육받기를 언론은 객관적인 진실만 보도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죠? 언론은 객관적인 진실만 보도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한 건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고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뇌당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가 나타나서 나는 주관적인 시사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야. 어떻게 주관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신문사의 사설을 봐라. 그 사설은 논설이다. 논설은 뭐냐? 주장하는 글이다. 즉 그 언론사가 그 언론사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사설인 거다. 그러니 언론이 주관적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편견이다. 그러면서 내가 싸우기로 5년을 싸웠어. 내가 5년을 싸웠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주관적인 시사방송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는 언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보도할 거란 착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속에 진실이 아니고 굉장히 잘못되고 편파적인 보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진실을 찾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내가 하겠다 라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이해를 못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으며 특히 날마다 국정원 그 요원들이 들어와갖고 비웃고 갔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들고 나타난 거야. 작년인가? 그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작년에 그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들고 나타나갖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언론이 객관적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언론이 국회에서 싸움이 나면 싸움 난 모습만 보여줘. 그 싸움에서 야당과 여당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요구하면서 싸우는지 설명하지 않아. 그걸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싸우는 국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무식한 국회를 봐야 되냐, 이따위로 방송을 했단 말이야. 여당도 야당도 편들지 않는다라는 그 기만적인 객관성, 제3자의 입장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누구도 편들지 않는다라는 그 기만성으로 사실은 누구를 편들어 온 거야? 권력을 편들어 온 거예요. 왜냐? 야당이 싸웠던 이유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한편은 옳고 한편은 그르단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싸우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 어떤 놈이 잘못하고 있어. 가령 이 놈이 내 식구를 두들겨 패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오기 전에 얘를 때려 죽일 것 같아. 그럼 맞서 싸워야지.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옳은 거잖아.
그런데 언론은 단지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양비론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예, 양비론으로 몰아가면서 그 기만적인 객관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야. 근데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그 어중간한 객관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 언론은 분명히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손석희의 뉴스룸에 그 알랭드 보통이 나와서 인터뷰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봐봐. 알랭드 보통이 뭐라 그랬냐면 언론이 주관이 있어야 된다.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 2007년에 내가 방송을 시작할 때 주관적인 시사수다방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니까. 어떻게 언론이 주관적일 수 있느냐. 거짓말이야. 왜? 모든 종편, 조중동 다 주관적이야. 지네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네들 입장대로 국민들을 속여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서민의 편에서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 편파적인 국민 편파적인 주관을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막 잘못됐다고 욕을 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언론이 권력의 편을 들어왔던 걸 내가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국정원이 지금 팟캐스트 진행자들 중에 가족까지 괴롭힌 사람 나밖에 없잖아.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온 거 나밖에 없어. 팟캐스트 방송했다고 감옥 갔다 온 거 나밖에 없어. 정봉주?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할 때 발언한 내용으로 간 거지 방송 때문에 간 사람 아니야. 내가 볼 때 국정원과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언론인은 나라고 생각해. 왜? 망치부인의 내용에는 다른 힘이 있어. 이게 망치부인의 지식이 아니야. 망치부인의 생각과 망치부인의 지식이 아니라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집단지성. 망치부인의 일단 방송에는 망치부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이 있어. 그게 그 토양이야. 거기 토양에 어떤 씨앗이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메시지라는 그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는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자, 물론 이제 너무나 초반부터 너무 뜨거워졌으니까 살짝 이제 좀 이제 가라앉히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그 많은 나 이제 곧 약국을 개업할 거야. 내가 여기 우리 저기 아파트 장터에 나가서 팔을까 해. 우리 집 약장이 보약으로 가득 찼어. 산삼 뿌리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그 건강식품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망치부인을 그 일단 살려야 대선을 치른다 이런 어떤 일념이겠지. 정말 날 사랑해서겠어? 날 사랑하면 방송 쉬세요 하겠지. 일단 이걸 수리를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보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벌써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어떤 분이 뜸을 보냈어요. 예, 뜸이라는 걸 보냈어. 그런데 이제 이 뜸이라는 걸 나는 솔직히 민간요법을 싫어하고, 이 한의학은 분명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 민간요법으로 막 그 뜸을 뜨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그 뜸을 뜨란 얘기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중에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방송을 끝냈는데 뭔가 이건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수요일날 갔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 내시경을 했더니 내 식도에 곰팡이가 다 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 그 면역 억제제, 가령 암 환자들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했다든가 이러면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근데 나는 그런 수술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면역 억제제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목에 그 식도에 하얗게 곰팡이가 슬어 있는 거야. 아니 식도에 곰팡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왜 전주에 갔을 때 뭘 먹고 잠을 못 잤잖아. 내가 저녁을 먹으면 잠을 못 잔 지가 오래됐어. 근데 내가 7월 6월 말에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원래 하루에 한 끼 채식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안구 건조증이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뭐야 먹고 싶은 걸 막 먹은 거야. 필요한 몸에서 필요하니까 땡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녁을 먹고서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잤어요. 거의 밤마다 저녁을 먹으면 새벽에 2, 3시까지 앉아 있었어. 앉아서 이렇게 자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젠 그 지난 화요일 날은 뭘 삼키는데 바로 여기서 딱 얹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러 갔더니 이제 그 식도 곰팡이가 끼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의사를 기다리느라고 앞에 그 의료 정보가 나오는 화면을 봤는데 거기서 간과 당뇨와 이 면역력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정보가 나왔어. 그러면서 종아리에 쥐가 자꾸 나는 게 당뇨가 원인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 종아리에 자꾸 쥐가 나는 게 당뇨가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뇨는 또 간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을 하기로 하면서 그 피 검사를 해달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간 검사랑 그 전반적으로 좀 받아봐야 되겠다. 간과 당뇨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좀 해달라. 딱 그 증세가 내 증세라더라고요. 검사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을, 그때 목이 너무 아팠던 게 그 내시경으로 쑤셔댔으니 목이 완전 상했지.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킥킥거리면서 방송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어저께 가서 결과를 들은 거야. 결과를 들었더니 그 사람이 100까지는, 그러니까 공복 시에 100이면 100 이하면 정상이고 126이면 당뇨병이래. 근데 나는 118이야.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혈당이 있고 당뇨병 진단은 아닌 딱 그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다. 지방간인데 간 수치는 정상과 그 간 질환 경계에 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당뇨인 거야. 거기다 이제 보니까 당뇨의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 그 다음에 노화. 그러니까 이제 40대 이상의 노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 이런 게 당뇨의 원인이라는 거야. 딱 나잖아. 우리 아빠 당뇨병으로 중풍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도 곰팡이,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그 세미 당뇨,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진행 중인 상황, 그 다음에 지방간.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은 이 면역성이 떨어진 거고, 그러면 이 면역성이 떨어진 원인은 뭐 때문이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 안구 건조증은 잘 먹어야 되고, 근데 잘 먹으면 지방간에는 치명적이고, 당뇨도 잘 먹으면 안 되고,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막 너무나 속이 상했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당 못해서 어저께 막 그 병원 갔다 와갖고 막 분노에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야.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뜸을 떠보자. 그냥 뜸이 무슨 뜸이냐고.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함부로 뜸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전문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지만 나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그 뜸을 처음으로 열어보라고 하시는 거야. 남편한테 뜸이 있냐? 이때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다가 이제 뜸을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여보, 나 뜸 그 상자 좀 갖고 와봐봐. 뜸 뜨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이제 마지막 기대야. 내가 지금 걸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나는 이제 진퇴양난인 거야.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뜸을 떠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전문가가 왜 나한테 뜸 뜨라고 그러냐고 항의를 하다가 이제 누가 비전문가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뜸을 뜨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이제 상자가 들어있어. 이 안에 요게 이제 그 뜸을 뜨는 뜸이야. 쑥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렇게 작은 그 무슨 이제 종이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종이를 그 경혈점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뜸을 뜨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베끼고 딱 여기다 붙여가지고 뜸을 뜨면 되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는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각 내장 기관과 손바닥의 모양을 연관되어 있는 스티커야, 스티커. 그림도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내가 이제까지 이런 걸 다 안 했어. 근데 이걸 딱 보게 된 거야. 보면서 여기서 간을 찾아가지고, 간장에다가 간장의 지점을 딱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뜸을 떴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뜸을 뜨면서 내가 별로 믿음이 안 갔지. 내가 하라니까 하는데 내가 하라니까 하는데 이런다고 낫겠냐고. 뜸 떠서 사람이 나을 거면 다 뜸만 뜨지. 그래서 이제 막 요글요글 하면서 이제 뜸을 떴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간의 지점이라는 데다가 뜸을 딱 떴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왜 제가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사과맛 퓨어를 먹었다 그랬잖아. 근데 7월 달부터 그걸 먹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너무나 그 가스 냄새가 심해갖고 우리 딸이 방구 부인이라고 막 불렀다니까. 방구 부인이라고 부르고 내 스스로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래 위로 막 입냄새도 심하고 방구도 심하고. 그게 다 간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거야. 간하고 연관되어 있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뜸을 떴는데, 여기다 딱 놓고 뜸을 떴는데 방구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정말로 딱 여기다 뜸을 떴는데 방구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아니, 내가 진짜 놀랬다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읽었던 정보들에 의하면 간이 해독작용을 담당해. 간이 해독작용을 담당하는데 그 간이 지금 지방간이라는 얘기는 한의학적으로는 간에 냉이 찬 거야. 그러니까 간이 차가워진 거지. 그러니까 기름이 엉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간에 그렇게 냉증 증상이 나타나니까 소위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이 그러니까 대장 내에 있는 독소를 해석을 못했던 거야. 근데 뜸의 원리가 뭐냐면 그 혈점에다가 열을 넣어서 그 장기에다가 열을 넣는다는 거예요. 열기를 넣는다는 거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뜸을 뜬 다음에 방구 냄새가 사라졌어. 그리고 대변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계속 설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설사를 하는 거하고 연관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하고, 그러니까 간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니까, 대장도 제대로 멈춰 있고, 그러니까 대장이 원래 뭐 한대? 그 수분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대장도 멈춰 있었던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 에어컨을 못 킨 이유,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딸이 에어컨을 켜자.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켰어요. 어머, 그 에어컨이 몸의 냉증을 확 증가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이제 그 에어컨을 다 끄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딱 그 뜸을 뜨니까 방구 냄새가 딱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오는 대로 하루 종일 여기 마사지를 했어. 하루 종일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마사지를 했더니 변도 너무 잘 나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오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목요일의 내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이 뜸을 소위 내 몸에 냉증이라는 건 내가 알았어. 그게 이제 아이 낳고 내가 그 몸과 산후조리를 못 해갖고 여자들은 그 냉증이라는 게 걸려. 근데 그게 냉증인 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소위 이제 그 뜸을 떠가지고
내가 이제 효과를 즉시 본 거야. 즉시 보고, 예. 아니, 사람이 준 걸 2년 동안 안 썼다니까. 근데 그거를 왜 불만이야? 뜸은 사람이 준 건데, 뜸 가지고 하나님 뜻 얘기하니까 재수없어? 꺼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뜸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이분이 어저께 문자를 하여튼 몇 년 동안 문자도 안 보냈던 분이 문자를 보낸 거야. 뜸을 꼭 떠보라고. 그래서 내가 뜸을 떴잖아. 뜸을 딱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 요렇게 뭐라 그러나, 여기 동그래가지고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전기를 꽂으면 그게 열이 나요. 그걸 우리 딸 이제 생리통일 때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배 가운데에다 딱 대고, 그 배 가운데에다 대고, 어제 그 여름에 배 가운데에서 열을 딱 냈어. 오늘 표정이 이래. 오늘 내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 온열기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뜸 뜨고 온열기로 이렇게 딱 배 가운데를 덮인 다음에,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몸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게 결국은 내가 거기서 뭘 알았냐.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의 원인, 만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만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성경의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 사람의 마음으로 힘을 낼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잠언에 나와. 좌우지가 이제 나의 모든 내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 한의학 선배가 얘기해준 대로 노심초사.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타버린 거야. 그 다음에 애간장이 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이게 다 한의학적인 표현이야. 애가 이제 대장이잖아. 장기관이잖아. 애라는 게 장기를 얘기하고 간장과 장이 연관되어 있었던 거야. 내 몸으로 알았어. 이게 간과 장기는 대장, 소장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간이 상하고, 그래서 장기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요, 나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내가 깨버린 거야. 그리고 의사가 뛰어나갖고 우리 신랑을 불러다가 장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장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너무 많이 꼬여 있다고. 장이 다 꼬여가지고 이게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정도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언제 다 벌어진 일이냐? 이게 이제 다 감옥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12년에 벌어진 일이야. 난 어쩌란 말이냐라고 막 항의했을 때 딱 가슴에 들려온 소리에 순종을 했더니 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시청자들 중에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사피엔스 지은 사람이 누구야? 유발 하라리 쫙 나오잖아.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 각종 진짜 박사들 많아. 진짜 박사들이 많다니까. 공학 박사도 있고 문학 박사도 있고, 무슨 과학 쪽 분야의 박사들도 있고, 직업들은 또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각자 정보들을 다 보내. 각자 정보들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뜸으로 자기 몸을 고친 다음에 증세가 똑같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로 보냈는데 끝까지 내가 들은 척을 안 한 거야. 들은 척을 안 하고, 과학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뭐 이제 그 분야에서 각 어느 분야의 박사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과학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방송은 이런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 정보들을 가지고 누가, 망치 부인이 뭘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다시 지젝 얘기로 돌아가서 유발 하라리를 이 지젝 교수가 인용한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고대의 권력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고대의 권력은 정보를 차단했다. 정보를 통제했다. 고대의 권력은 정보를 통제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야. 진실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대의 권력은 정보를 통제했다. 그런데
현대의 권력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알랭드 보통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현대의 권력은 불필요한 정보를 마구 뿌린다는 거야. 불필요한 정보를 막 뿌려서 그 불필요한 정보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지.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의 권력이란, 실리콘 시대의 권력이란 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예. 현대의 권력은 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 뭐가 안 중요한 정보인지를 볼 수 있는 게 권력이다. 일부러 불필요한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보면 이상한 흐름이 보이잖아. 가령 세월호의 중요한 뉴스는 절대 퍼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뉴스들은 막 퍼돌리잖아. 그죠? 걔네들의 글을 확인해보면 과거부터 그랬어. 중요한 글들은 늘 숨겨. 근데 가령 세월호의 중요한 이슈가 이게 있어. 근데 그 중요한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세월호에 중요하지 않은 이 부분을 막 띄우는 거야. 이걸 막 뿌려서 뭘 가려? 이걸 가리는 거야. 이게 권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걸 유럽의 지식인들은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 그걸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걸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거야. 물론 내가 2007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 이슈로 이슈 덮는다. 사고로 사고 막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속보를 금지시켰잖아. 그죠? 나는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걸 몰랐어. 그렇게 정리됐다는 얘기를 모르고 나는 그냥 이 10년 전부터 그렇게 방송을 해온 거야. 속보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건 이슈로 이슈 덮은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방송을 10년 동안 본 사람은 알아. 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많은 뉴스들 중에서 중요한 뉴스를 골라보는 그런 방송을 해온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 지재 교수의 핵심이 뭐냐? 결국 인류가 AI와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뭐냐?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망치부인 방송은 어때요? 단순하잖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방송은 굉장히 단순해. 내 방송이 오래가는 이유가 뭐냐? 가령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다른 다른 팟캐스트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에 집착해요. 그죠? 굉장히 작고 복잡한 문제에 집중을 해. 그래서 그걸 막 파고 들어가다가 뭘 하게 돼? 방향을 잃게 돼. 근데 우리 방송은 어때? 막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막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거 우리 방송은 금지되어 있어. 다만 뭘 봐라? 줄기를 봐라. 방향을 보고 줄기를 봐라. 근데 그게 답이었어. 그게 답이었던 거야. 단순화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배경이 뭐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배경이 뭐냐? 그래서 그 배경을 딱 짚어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만 보고 우리는 늘 그래왔잖아. 그래서 우리 방송은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야.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취사 선택했던 거야. 우리 방송에 해온 일이야. 잘 생각해봐요. 음모론이 지겹다. 아니 음모론이 지겨운데 왜 그런 얘기를 이 방에서 왜 해? 누가 음모론을 얘기했는데 니들이 못 알아들으면 음모론이라는 착각을 버려. 편견을 버려. 미안해. 이게 다 내 탓이야. 수준이 되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해놨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시비질이네. 그래요. 자, 우리 또 메갈리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다 정리하게. 자, 누구야? 우리 저 본방에서 시비 거낸 누구였니? 메갈리아 얘기하기 전에 정리하게. 본방에선 이것들이 다 조용하게 얌전히 있구나.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일이 맞았던 거야. 우리 방송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집단 지성, 내가 왜 속보를 금지시켰냐? 이게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야. 막 속보를, 우리 방송을 시작할 때쯤 돼갖고, 진짜 이게 2011년경이었나? 11년이야. 2011년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우리 방송을 딱 2시에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2시에 맞춰서 쓸데없는 속보가 터지는 거야. 내용 없는 속보가. 그러니까 제목만 가지고 시청자들이, 낯선 시청자들이 막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아무 내용 없어요. 아무 내용 없어요. 이걸 시청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아, 이게 지금 우리 방송에서 어떤 얘기하려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가리기 위해서 혼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쓸데없는 속보를 이 시간에 띄우는구나.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속보가 금지된 게 2011년이야. 기억나요? 2011년에 우리 방송에서 속보가 금지가 돼. 그 이유가 얘네들이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은 속보를 막 뿌려가지고 중심 있는 줄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에서 속보를 금지시켰더니 시청자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억울하다. 아니 속보를 뉴스로 나온 건데 왜 나를 강퇴시켰냐 시비들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기를 지금 미디어가 이 미디어가 끊임없이 뉴스를 뿌려서 줄기 있는 생각을 막는다는 거야. 뭐요? 이 미디어가,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방송 매체가 끊임없이 속보를 내보내서 줄기 있는 중심 뉴스를 가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그걸 알랭드 보통이 책으로 썼어. 우리 방송은 2011년부터, 우리 방송은 2011년부터 그 속보 금지를 실천해 왔는데, 속보 금지를 실천해 왔는데, 자, 우리 그 어린 벗들은, 블랙, 속보를 금지하면서 이런 맥을 흐리는 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였지? 작년부터였나? 그 뉴스가 그날 나온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그걸 묵혀가지고 한번 숙성시켜서 내가 반응을 받잖아. 그게 내 기억엔 아마 13년부터 15년부터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즉시 뉴스를 그날 반영하지 않고 내가 한번 뉴스를 익혀서 내가 생각하고 반응을 본 다음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점점 중요한 걸 잃고 있는다는 어떤 걸 감지했던 거지. 그러더니만 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하게 계속 매일 방송을 하니까 6월 말에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 지금 그런 증상 없는데 눈을 막 이렇게 완전히 시야가 찢어지면서 안 보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이 7월 달을 내가 쭉 보내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방송 보느라고 뉴스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소위 그 슬라이브 지제기니 스티븐 핑커니 그런 교수들의 이야기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알게 된 거지. 알랭드 보통, 그 다음에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인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는 인류가 점점 폭력이 증가된다라고 믿고 있다. 모든 전 세계인이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옛날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착각이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박정희가 사람들 막 죽였잖아. 나 같은 사람 고문해갖고 간첩 만들어서 죽였어. 법정에서 사형 선고 내렸다는 거지. 그때가 더 좋았냐고. 좋은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강연도 찾아봤어. 우리가 어떻게 그 신비의 공간에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우리 조상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에어컨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세계와 소통한다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200년 전 조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대단하다.
너는 정말 천국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야. 하라리 교수의 이야기인데 천국에 살고 있구나. 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겠구나 라고 얘기할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 무슨 얘기냐. 그냥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이제 인류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나온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을 딱 섞어갖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스티븐 핑커 교수가 무슨 예를 드느냐. 가령 한때 막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대.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막 항소를 해가지고 15년 동안 이 사람이 유죄 여부를 가리다가 결국은 15년의 항소 투쟁이 끝나고 결국은 그 약물을 투여해서 사형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형을 시킨 문제를 가지고 온 유럽의 발칵 뒤집어졌다. 미국인가 유럽인가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막 인간이 점점 참혹해지고 인간이 점점 사악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러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에 단지 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0분도 안 되는 재판을 거쳐서 바로 불태워서 죽였다. 그 말이 맞잖아요. 예.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재판도 10분도 안 하고 그냥 쟤는 마녀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말에다가 사지를 찢어 죽이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범죄, 왕을 비난했다는 범죄로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보면 과연 지금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악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왜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건 누가 만들어낸,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해당할 위험성, 그 사고로 죽을 위험성이 지금으로부터 1600년, 그러니까 160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는 거지. 1600년 경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해를 당하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공격을 당해 죽을 가능성이 3분의 1이었대. 40%인가? 40%인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1600년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억 인구 중에 사고나 불의한 그 공격으로 죽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 된다면 그게 1600년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1600년 전에 태어난 그 유럽인이 사고사할 가능성이 3분의 1이었대. 3명 중에 1명은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살해당하거나 뭐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6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그렇게 살해당하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그래야 비율이 맞는데, 지금은 사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1억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폭력의 빈도는 20분의 1로 줄었다. 폭력의 빈도가 20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잔혹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결국 미디어의 장난이었다는 거야. 미디어의 장난.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 스티븐 핑커의 말이나 알랭드 보통의 말이나 그 지젯 교수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 전에 또 하나, 이 지젯 교수가 또 무서운 얘기를 했어. 뭐냐?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가 실험을 했다는 거야.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 지금 사랑하는 연인들을 동의를 구하고 관찰을 했대. 그래서 무조건 그 기록을 데이터화한 거야.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 기계가 이 중에 누구누구는 헤어질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대. 근데 그걸 그 커플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2년 뒤에 그 커플들을 재조사했을 때 이 빅데이터에서 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커플은 다 헤어졌더라는 거야.
과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완전하냐. 되게 무서운 얘기야. 이 지재 교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던진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느냐. 2년 전에 그 커플이 자기들이 헤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기계는 알았다는 거야. 빅데이터를 응축한 기계는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가, 지재 교수가, 유발 하라리 얘기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이 빅데이터들이, 유발 하라리야. 빅데이터들이, 특히, 나 거기서 끔찍한 얘기 들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지젯과 유발 하라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페이스북의 내용을 전부 다 빅데이터화 한다면, 내 아내를 페이스북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오바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호불호는 어디에서 기원했겠는가?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라고 누가 강요해서 올린 거 아니잖아. 올리라고 강요해서 올린 게 아니라, 벌써 중계방이 3개가 생겼는데 미안해요. 못 봤어요? 예. 자발적으로 제공한 우리들의 정보가,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인기 있나? 그래도 아마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페이스북이 더 크죠? 좌우지간,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우리들의 정보를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이 AI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그들은 뭘 알 거다? 우리의 모든 걸 알 거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투표 성향과 모든 걸 알 거다. 실제로 이건 지재 교수의 말이야. 실제로 또 실험을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 그들의 표현, 그들의 행동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 행동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를 찍을 것인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를 AI한테 묻게 한 거야. 빅데이터를 제공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찍으라 그런 거야. 그리고 실험 대상자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 관찰한 다음에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만 알려달라는 거야. 어떻게 했냐? 기계가 다 맞췄대. 기계가 다 맞춰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는 걸 전부 다 맞춰냈다는 거야. 이미 그런 실험을 유럽은 했다는 거야. 미국과 유럽은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실리콘 권력은, 사이버 권력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재 교수가 한 말 중에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일은 뭐냐?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선택이었대. 왜 언제나 경상도가 새누리를 찍는지 이해가 안 됐잖아. 호남에서 왜 국민의당을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됐잖아.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해놓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는 투표를 할 거라는 걸 기계는 알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렇게 지금 정보가 뿌려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린 이제까지 종편이 우리들을 세뇌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게 유도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있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있는 거야. 유발 하라리와 그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야. 예. 이게 학술적인 이론으로 이제 이 교수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의 주제는 달라. 유발 하라리의 주제가 다르고 슬라예보 지젝의 주제는 달랐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뿌렸던 말들인데 나는 스티븐 핑거와 알랭드 보통과 슬라예보 지젝과
그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나의 관심사는 미디어잖아. 미디어와 우리 국민들의 인지 부조와 깨닫는 것이 왜 충돌하는가. 그 이제 문제에 도달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이 다르고 스티븐 핑커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이 다르고 슬라에버 지젝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런데 망치 부인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슬라에버 지젝이 얘기했던 부분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아, 이거 방송 너무 어렵죠. 아, 이게 또라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고 지금 난동 중인데 좀만 기다려.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는 뭐냐. 아니, 그 슬라에버 지젝이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인류의 미래가 밝으냐라고 묻는다라면 대답할 수 없다. 그 유발 하라리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인류의 끝은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라면 모른다라고 대답해라. 같은 말이야.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그 학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라고 인정해라.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라. 옛날에 저기 소크라테스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슬라에버 지젝이 한 말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 미래는 지금으로 봐서 굉장히 우울한, 그리고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우울할 것이다. 내지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우리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다. 많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다. 예.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사람의 그 경희대 후마니타스에서 한 그 인문학 강의 내용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할,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지젝이 한 말은 뭐냐. 우리의 미래가 어떨 거냐고 묻는다라면 솔직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거기에서 우리는 망치부인 방송으로 돌아오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 스트레스의 원인, 내가 아픈 원인도 이게 다 하나의 맥인 거야.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 이게 미국의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지금 그 새누리를 만들어낸 이 재벌과 언론 권력이, 재벌과 언론 그리고 이 독재 권력이 쉽게 권력을 내주지 않을 텐데, 우리 소위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민주 세력은 아직 생각하는 게 너무나 유치한 단계에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투표하겠다, 이런 수준인데, 쟤네들은 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유치하고 잘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지금 부족한데, 저들이 권력을 놓을까? 이 부분. 거기다 미국의 트럼프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EU가 붕괴되는 이 세계의 흐름, 그 다음에 이 권력과 자본이 끊임없이 막 힘을 가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내 병의 원인이었던 거야. 내 병의 원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었던 거야. 치료약을. 뭐라 그랬어요? 슬라에버 지젝의 교수가 얘기했던 걸 이미 우리 방에서 예전에 얘기했어. 뭐라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다.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답이야. 빨간 부인? 왜? 내가 새누리당으로 보여? 나 새누리당 지지 안 하거든? 꺼져.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미 우리 방송에서 나도 모르게 답을 얘기하고 왔던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답이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 혹시 로드라는 소설 보셨어요? 로드라는 소설을 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빨리 읽은 소설책은 처음이야. 왜 빨리 읽었냐? 너무 무서워갖고.
너무나 내용이 끔찍해. 도대체 결론이 뭐냐 하면서 막 빨리 읽은 게 로드라는 책이었어. 너무 참혹해. 너무너무나 참혹한 소설인데 그 소설 끝에 그 아버지가 그 자식더러 그래 지금처럼 계속 가라. 너무 허무했던 거야.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처참한 현실을 보여줘 놓고 그 병들어 죽는 아버지가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라. 그게 끝이야. 너무 허무했어. 뭐야 씨.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중에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결론이 맞는 거야. 우리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 참혹해 보여. 근데 그 참혹함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객관적으로 참혹하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 얼릴게요.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이건 스티븐 핑커의 교수야. 스티븐 핑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하고 유발 하라리의 공통점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참혹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지금보다 낫냐? 아니라는 거야. 불과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단지 뭘 믿었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다 만 명이 목이 잘려 죽였어. 만 명을 목 잘라 죽인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는 어땠겠냐고.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이슬람에서는 갈고리에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 죽이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지금 현실을 더 참혹하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인류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기를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인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다.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의 행복감도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행복감은 그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나는 그 유발 하라리는 다른 결론을 맺었지만, 유발 하라리는 다른 결론을 맺었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참혹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뭐의 원동력이 되느냐? 현실을 고쳐나가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을 참혹하다라고 느끼고 불안하다고 느끼고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은 우리가 모두 망할 것이다라는 그 절망감은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자라는 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슬라에보 지젝의 나는 이 네 사람의 강의를 다 듣고, 물론 다 들은 건 아니야. 알랭드 보통, 스티븐 핑커, 유발 하라리, 슬라에보 지젝의 이야기를 종합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선택한 원인이라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건 결국 누가 만들어낸 거야? 미디어가 만들어낸 답이야. 왜? 1%의 권력은 인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어 한대. 왜?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서 90%를 먹여 살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인구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절망을 미디어에서 퍼뜨려서 뭘 선택해라? 죽음을 선택해라. 넌 어차피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뛰어내려. 그런다는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야.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선택은 뭐냐? 저들이 죽으라고,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이 권력과 언론이 우리에게 세뇌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 당당히 맞서서 살아남는 거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서 내 삶의 의미를 밝혀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멋진 모자이크를 완성해내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해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대단한 학식과 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듣보잡 신인, 오늘 우리의 아이돌 이건희 동영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듣보잡 신인으로 이 슬라에보 지젝 교수와 유발 하라리, 그리고 스티븐 핑커, 알랭드 보통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서 되도 않는 이야기를 좀 씹으려 봤어요. 예. 어떻게 좀 그 공감이 좀 되세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박사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말을 사실 나도 다 100% 이해 못해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섞어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냈는데, 예.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셨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진짜 지금 알아들으셨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격가지로 얘기했던 것들인데 나는 그것들을 뽑아서 내 주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제가 그 네 사람의 주제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각자 책으로 읽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망치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런 내용들을 뽑아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잠깐 이제 1부 끝났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널 만난 건 슬라이브 지재계 강의를 보고 병이 나왔어요. 예.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절망이었다는 거. 그걸 찾아낸 거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추천해주신 2287분께 감사드리면서 3460명 중에서 2200명이 추천했다는 얘기는 1200명은 지금 날로 먹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추천은 공짜예요. 자, 망치부인의 손을 맞춰봐. 자, 추천이 뜨죠? 엄지손가락을 누르세요. 예. 컴퓨터로 보시는 님들, 컴퓨터로 보시는 님들은 그 화면 만지지 말고, 예. 이 감수봐 어디쯤이냐? 요 정도? 여기 보면 엄지손가락 보이시죠? 예. 요 정도에 보면 엄지손가락 보여요. 그렇죠. 예. 엄지손가락. 예. 요거 누르시면 추천됩니다. 예. 그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게 세계가 점점 통합되고 있다. 예. 세계가 점점 통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통합 속에서 또 분화된다는 거야. 하여튼 그 굉장히 들어볼 만한 강연들이더라고요. 예. 내가 무식해가지고. 예. 무식해가지고 내가 100% 소화는 못했는데 대충 얻어들은 내용 중에 내가 알아들은 부분만 가지고 엮어 얘기한 거라서 예.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UN 미래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래요? 왜 경상도는 매번 새누리당을 찍었을까? 왜 호남이 국민의당을 찍었을까? 왜 영국민들이 브렉시트 찬성을 했을까? 이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야. 그걸 누군가 유도했다는 거야. 그걸 누군가 유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했던 얘기들이더라고. 내가 했던 얘기들인데 왠지 박사가 얘기하니까 더 있어 보였어. 왠지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왠지 이 교수들이 얘기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색달라 보인 이것도 사대주의야. 이것도 편견이야. 물론 이 사람들의 강의 중에 내가 아직 안 다룬 내용들이 있어.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 뭐가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인류가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많은 정보의 홍수와 그 다음에 이 권력의 그 뭐라 그러나 폭압 속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잖아.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거기에 답이 뭐냐? 의외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미국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쳐. 그거 알죠? 개신교 중에 그 사이비가요, 미국에서 다 나온 거야. 그게 일본하고 미국의 공통점이 그 개신교 종파 중에 거기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단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이 개신교의 이단 종파들이 진짜 개신교를 잡아먹은 거야. 우리나라 어때? 지금 우리나라 1990년대에 대형 교회들이 짓기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같은 시기에 모두 성장했어? 이단들도 성장한 거야. 드디어 2000년대에는 신천지가 나타났어. 옛날에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순복음을 이단이라 했는데, 순복음을 이 90년대 인정을 했잖아. 이단이 아니라고. 장로회가. 그때부터 타협한 거야. 돈과 타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개신교가 정신을 잃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요, 전체 그 교회의 그 등록자, 출석자 숫자가 20년 전에 비해서 2분의 1인가로 줄었대. 예. 20년 전인가? 20년 전에 비해서 교회 출석자 숫자가 2분의 1로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데 지금 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개신교가 점점 죽어가는 거야. 왜? 돈과 권력의 편에 선 개신교의 모습에 실망해서 사람들 떠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독재와 맞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이 빈부격차와 맞서 싸웠던 게 이 개신교였어요. 근데 90년대부터 한국의 개신교회가 돈과 타협한 다음에, 대형 교회들을 지으면서 돈과 타협한 다음에 결국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작은, 소위 500인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도리어 출석률이 늘어나고 있대요. 좋은 현상이야.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그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대형 교회가 몰락하는 건 나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좌우지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이단이 번성한 이유가 뭐냐?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야. 이게 개신교만이 아니라 절도 그렇대요. 지금 불교계에도 그렇게 사이비 이단이 많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 무슨 뭐 살인범이나 그 수배자들이 머리 깎고 중으로 변장을 하고 있다고. 왜냐면 중은 주민등록번호를 버린대. 주민등록증이 없이 법명만 갖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흉악 범죄자들이 그 수배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머리 깎고 중인 흉내를 낸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불교 종파들도 굉장히 이 조계종이 돈에 넘어갔잖아. 조계종도 돈에 넘어갔고, 그러면서 지금 이 불교계에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야. 이단 사이비들이. 천주교도 있대. 난 천주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천주교에도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신부복을 입고 많이 움직이고 있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게 뭐냐? 사실 이게 기독교나 불교나 원래 이슬람교나, 여러분 이슬람 이단이에요. ISIS가 내가 볼 때 ISIL인가? 그 저기 테러 집단, 걔네들 이슬람 이단이야. 이슬람 이단. 모든 수천 년 된 종교에 이단들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모두 이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 돈과 연관되어 있어. 공통점. 자, 원래 오랜 이슬람교, 오랜 불교, 오랜 기독교가 있었어. 다 2000년 이상 된 종교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 종교들에 뭐가 많이 생겼다?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 이단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어?
돈으로 만들어졌어. 그지? 이단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단을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이거 권력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단을 만든 거 권력이야. 왜? 자, 봐봐. 지금 그 이제 유발 하라리의 주장대로라면 인류는 이제 끊임없이 힘을 계속 축적해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인구를 줄이려는 거야. 그러면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에게서 희망을 뺏어야 되는데, 뭐가 살아있으면, 종교가 종교의 원 정신을 살려서 살아있으면 그들에게서 깨달음과 희망을 뺏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권력이 이단을 지원하고 권력과 이단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종교들,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불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서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깨달음, 그리고 정말 희망, 사랑과 나눔,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 원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단을 권력이 키웠다. 라는 망치 부인의 추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듣보잡 신인 가수 1, 2. 자, 그러면 이제 듣보잡 신인 가수 1, 2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원래 지금 나와야 될 가수, 컴백 가수가 아니라 그냥 활동 중인 가수들이 나올 차례예요. 예, 활동 중인 가수들이 나올 차례. 예. 자, 지금 이제 이건희 동영상 얘기 빨리 해달라고. 자, 이건희 동영상 메갈리아 논쟁 궁금하지? 이거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가지 마. 그러니까 빨리 요즘 활동하는 가수들 얘기 빨리 하고 넘어갈 테니까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 자, 추천들은 했어? 너네 추천도 안 하고 지금 나한테 이건희 까라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추천은 공짜리니까. 자, 예. 요즘에 최고 인기 가수가 누구야? 에릭남인가? 에릭남은 지금 활동 중인가? 자, 뭐 엑소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좌주간 최고의 아이돌이 곧 돌아올 거야. 이게 최고의 아이돌이 컴백 무대 할 때 처음부터 나오냐? 처음부터 안 나와. 이게 다 앞부분에 신인 가수 나오고 그냥 일반 가수 나오고 그 다음에 컴백 무대가 있는 거니까 좀 기다리란 말이야. 야,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있더만. 예, 내가 우리 조카 손주 서진이 알잖아. 서진이라는 우리 조카 손주를 내가 요즘에 막 이구 다니는 거 알지? 내가 정말 우리 조카 손주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이잖아. 나중에 조카 손주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근데 내가 우리 조카 손주한테 그동안 염소 4만원과 많은 동요를 들려줬어요. 늘 우리 조카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앨범을 보면서 즐거워했어.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 여자친구라는 그 신곡을 들려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이렇게 보더니 막 뒤를 보는 거야. 그냥 여기 카드 넣는 대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 여자친구 뜰 것 같아. 한 번도 우리 손주가 전화기 뒷면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적이 없어. 여자친구가 나오니까 얘가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음악을 들려줬어. 근데 여자친구 노래처럼 얘가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여자친구 뜰 것 같아요. 예, 이미 떴어요. 예,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처음 봤는데, 뜰 것 같아. 애들이 좋아하면 떠. 예, 애들이 좋아하면 떠요. 옛날에 G.O.D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사라진 G.O.D지만, 벌써 지도 남자라고, 걸그룹한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건희 동영상하고 메갈리아를 보고 싶으면, 채팅 잘해라. 자, 누가 지금 메갈리아 욕했어? 아니, 지금 메갈리아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메갈리아 욕하지 마라는 뭐야? 지금 여러분, 인피니트 컴백 무대 때, 아직 인피니트 아니야. 여자친구가 노래하고 있는데, 인피니트 얘기하면, 그거 무례한 거야. 지금은 여자친구 코너라고, 입 다물고 봐. 메갈리아 얘기하면서, 메갈리아 얘기 언제 나오냐? 좀만 기다려. 금방 나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죠. 구형됐나 선고됐나. 강훈태 전 광주시장은 광훈태 전 광주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혐의냐면 사전 선거운동,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갖고 사전 선거운동 활동을 했다. 이걸로 징역형이 선고된 거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고 그 내용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야. 자, 산악해가지고 그러면 그 산악회로 따지면 말이에요. 지금 김무성이 산악회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 산악회 없는 국회의원 있어? 박사모는 어쩔 건데? 어이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더 웃긴 게 뭐냐? 그 녹취록. 지난주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그 녹취록. 선관위에서 그 녹취록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대. 어이없죠. 지난주에 그 사드 배치해놓고 성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가리려고 그 녹취록으로 지랄지랄 했잖아. 그 녹취록만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대. 이게 우리나라의 선관위야.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고. 여러분, 내가 감옥 갈 때요. 감옥 간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 정식 후보도 아니야. 예비 후보에 대해서 내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후보를 비방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비방했다. 그럼 내가 어떤 게 허위사실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 구속을 한 거야. 징역 8개월형에.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인증된 허위사실을 나중에 나는 허위사실 무죄 받았다? 박근혜는 지금 바로 인증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어. 그런데 박근혜는 고소도 안 됐어. 선관위에서 고발도 안 했다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자, 선관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선관위야. 이 슬라이브 지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오르냐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주의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미디어가, 언론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쁜 선택을 하게끔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그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게 뭐냐? 선관위예요. 예. 선관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야. 예. 아니 2013년 14년 그렇게 떠들었던 개표부정, 정말로 개표부정이라고 믿으면 왜 선관위 위원장들을 다 고소하지 않았냐고. 각 지역 255개 선관위 위원장을 왜 고소하지 않았냐고. 개표부정이라고 말만 떠들었지 선관위 위원장 하나하나를 고소하지 않았어. 결국은 그게 뭐였냐? 언플이었던 거야. 언론 플레이였던 거야. 실제로 중심은 박근혜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는 그 발언을 했어. 그거 대통령 자격 상실감이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정 개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래서 그 허위사실을 막 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뿌려가지고 뭘 가린 거야? 박근혜의 진짜 범죄를 가려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걔네들이 정말로 지네들이 개표 부정을 확신했다면 각 선관위 위원장들을 전부 다 고소해야 되잖아. 전부 다 고소하지 않았어. 그때 막 무슨 어느 선관위에 무슨 이상한 자료가 있네 떠들기만 했지 제대로 다 고소하지 않았어. 예. 결국은 이게 잘못된 정보를 뿌려서 잘못된 정보, 즉 개표 부정이라는 낚싯밥으로 뭘 가린 거야? 박근혜의 선거법 위반을 가린 거예요. 거기에 온 국민이 낚인 거야. 그때 그 걔네들 개표 부정론자들이 계속 비판했던 게 누구야? 그때 야당 비판했잖아.
아니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선관위가 잘못한 거잖아. 그지? 걔네들이 정상인이었다면 당연히 선관위를 쳐들어가서 선관위를 작사를 냈어야 돼. 근데 걔들이 일관되게 비판한 건 문재인을 비판했고 야당을 비판했어. 걔네들이 처음부터 목적이 그랬던 거야. 개표 부정 주장한 애들이 처음부터 목적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그랬던 이 선관위가 그 뭐 녹취록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판단 못한다. 지금 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개표 부정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투표소에서 개표하자야. 다른 나라들은 다 투표소에서 개표한대. 다른 나라는 투표소하고 뭐가 개표장이 멀어.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각 구별로 하나야. 가까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가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가 서양에 비해서 잘 돼 있어. 이게 원래 동양은 옛날부터 군현제도라고 그 옛날에 고대 중국의 왕들이 세금을 철저히 걷기 위해서 군과 현제도를 둔 거야. 그래서 큰 덩어리로 나누고 큰 덩어리를 다시 작은 단위로 나눠서 거기 전부 다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그게 군현제도라는 거야. 그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동양은 옛날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방제도가 정비되어 있었어.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 감시감독,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세분화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개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까운 거야. 개표장으로 이동하는데 먼 나라들은 그냥 거기서 해. 투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깝기 때문에 개표장으로 모여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표 부정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냐 하면 아니 개표소에서 개표하는데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며. 개표소는 수십 명의 각 당에서 보낸, 각 후보별 당별로 보낸 참관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과정이 CCTV로 녹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에서도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개표장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서 투표소에서 개표하자고 그러면 거기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고. 거기서 이렇게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개표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가 어딨냐고.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무엇보다 이승만의 3.15 부정 들어봤어? 전자개표가 위험하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그거 수개표한 거야. 수개표가 답이다. 전자개표가 위험하다. 야, 이승만 3.15 부정 전자개표니 수개표니? 수개표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결국 이게 내년 대선 되면 이것들이 또 나올 거야. 지금 아주 싹 기죽어 있는데 아마 오늘 내가 방송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또 개소리를 할 거야. 그래서 내년 대선 직전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총선 전에 투표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지랄지랄했던 거 기억나요?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지랄지랄했던 거 기억나요? 선거 끝나고 싹 사라졌어. 내년에 대선 앞두고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사전투표 못 믿겠다. 투표하지 말자. 투표하면 뭐하나. 야, 이 새끼들 진짜. 예. 이 선거 전에 나타나서 투표하면 투표해도 소용없다는 그 여론전 펼치려고 그것들 만들어낸 거야. 이건 이야기는 아직 안 했지. 제목이잖아. 맨 마지막에 나와. 기다려. 예. 와, 이거 봐.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요원이 나타났어. 요 얘기 하자마자 요원이 나타나서 노무현을 썼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거야. 예. 인증해 준 거죠. 예. 본방에 인증벌레가 나타났어요. 요 얘기 하자마자 본방에 나타나가지고 지랄 연병을 떠들었어. 예. 네 집구석이 좌빨이지. 누구한테 한 말이니? 예. 안보 말아먹은 대중의 인정 중계방에도 나왔어요. 예. 자, 지금
네, 아주 각방에서 벌레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지. 지난 총선 전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그들 다 어디 갔어? 걔네들 찾아서 고소해야 돼. 사전투표 못 믿겠다. 투표하지 말자. 걔네들 다 고소해야 된다니까? 걔네들 다 어디 갔냐고. 그 걔네들 주장대로 투표 결과 못 믿겠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어? 어? 아, 이 새끼들 진짜. 역시 이 벌레들이 말이에요.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모티콘 3개 쓰면 강태라 그랬지? 어? 이모티콘 3개는 강태라고 우리 방에 규칙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디서 철없이 이모티콘질이야. 이모티콘 1개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일반 가수가 아니고 얘는 그냥 일반 가수 매니저였어. 넘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자, 선관위에서 여당은 무죄.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뭐냐? 여당은 무혐의, 야당은 혐의.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선관위가 이제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선관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객관적으로 누구든 같은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에서 여당은, 즉 박근혜 당은 무혐의, 새누리는 무죄, 새누리 아니면 유죄.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개표부정론자들이 진짜 정상인이면 어떻게 선관위를 바로잡을 건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투표장에서 개표하면 된대.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다니까? 릴렉스.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일반 가수. 예. 자, 이런 새누리당 홍문종에게 아버지가 있어. 예, 역시 이거 그냥 홍문종으로 나왔죠. 예, 홍문종 부친 미국에 있는, 예, 한국의 독립문화원 일본 기업에 헐값에 팔아. 지금 이제 홍문종, 이 새누리당 홍문종이야. 당 사무총장 출신. 그런데 새누리당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홍문종 부친 이렇게 나와. 대단한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며칠 전에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청주에서 난 사고인데 장애인 무슨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였지? 엽기 범죄가 있었어. 근데 이 지난주에 있었던 청주에서 있었던 축사노예. 여러분, 그 옛날에 섬노예 사건 들어봤죠? 섬노예 할 때는 충주예요? 예. 섬노예 사건은 신안군 섬노예 사건 기억나지? 그 섬노예 사건 할 때는 신안군 섬노예 사건이라고 지형을 먼저 얘기했어. 근데 이번에는 축사노예라고만 얘기하지. 축사노예라고만 얘기하지 지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라도가 아니구나. 도리어 내가 그렇게 알았다니까. 예. 옛날에 신안의 무슨 섬에서 염전 섬노예 사건 있었어. 신안 염전노예, 신안 섬노예. 그러면서 이 신안을 제일 앞에다 달고 섬노예니 염전노예니 썼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축사노예는 앞에 지명이 들어가질 않아. 한 200개 중에서 한 2, 30개가 그 충청도라는 걸 밝혔더만. 청주라고 밝히긴 했어. 근데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돼. 지명을 쓴 기사는 10분의 1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령 뭐 더민주에 들어봤죠? 지난번에 무슨 더민주 무슨 자문위원인가 뭔가야. 아니야. 더민주 을지로 위원 마트 직원에게 갑질. 와,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마트 직원이 아니라 더민주의 국회의원도 아니야. 더민주 인천시당에 소속된 자문위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마트에서 파업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들어가려는데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경비랑 몸싸움을 한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쓴다니까? 시의원도 아니었어 그때. 시의원 아니고 인천시 그냥 당직자야. 인천시에 소속된 그 을지로 위원회 위원일 뿐이야. 그런데 그걸 무슨 그 더민주 을지로 위원
마트에서 그 갑질 이렇게 보도했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민주 의원들이 막 갑질하고 다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한 거야. 좌우지간. 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번에 무슨 뭐 만드기 사건이니 축사노예니 이름을 붙이면서 지역을 제목에다가 안 띄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호남에서 일어난 일이면 반드시 지역에다가 지명을 앞세웠을 거야. 모든 뉴스가 일관되게 호남에서 일어난 일이면 반드시 지명을 앞세웠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호남 사람들을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느 지역을 검색하면 나쁜 기사가 뜨도록 이것들이 그렇게 언론사에서 보도 지침을 내린 거야. 호남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지명을 먼저 띄운다. 지명을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더민주 관련된 거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일단 더민주부터 쓰고 봐. 그냥 무슨 저 말단 군의원이 사고 친 것도 더민주 군의원 그래. 더민주 군의원이 수백 명이야. 그런데 그 수백 명을 다 같이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 구의원이 잘못하잖아. 그러면 그 그 지역명을 써.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어느 지역의 군의원, 어느 지역의 구의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새누리라고 보면 돼. 호남이 아니면 그거는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야. 왜? 만약에 더민주 구의원이 잘못했으면 더민주 구의원이라고 반드시 나와. 근데 만약에 도봉구 구의원 공무원 폭행, 한나라당이었어. 그런 식이야. 근데 물론 이게 그때 민노당 이숙정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님은 당과 사람 이름까지 얘기해.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들어낸 불공정하고 지저분한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세뇌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파 지상파 언론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지상파나 케이블을 손석희 뉴스룸 빼고는 보면 안 되는 거야. 자, 좌우지간이 홍문종 아버지. 이게 이제 한국의 독립문화원 이게 뭐냐. 이걸 2002년에 이걸 6억 5천을 들여가지고 이걸 사들인 다음에 공공장소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이걸 이제 이 홍문정 아버지가 판다고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그랬대. 공공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교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일본계 기업에다가 그걸 팔아버린 거야. 이게 지금 하와이에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승만이가 하와이에 그 터를 잡고 그 교민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독립자금 빼돌리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때 그 이승만에게 큰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그 돈 모아줬던 그 독립운동의 산 역사적 증거가 있는 건데 그걸 홍문종 아버지가 팔아버린 거야. 홍문종이가 자기랑 무관하대. 아버지가 한 거라고. 역시 친일파스러워. 그죠? 정말 친일파스러워. 얘네들은 일본의 이익, 그러니까 얘네들 일본이 한 짓을 덮는 게 목적이야. 일본의 과거, 그 지재 교수가, 슬라이버 지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 그 가령 우리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하지 않고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든 그 사람들 내부를 보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온정주의가 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면서 수천 명을 성노예로 잡아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고 있고 그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군을 용서하라는 둥, 일본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둥, 그거는 굉장히 부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외국 교수도 다 아는데 우리나라 새누리당만 몰라. 박근혜만 몰라. 그래갖고 그런 개떡 같은 위안부 협상 해놓고서는 그게 위안부 협상의 최선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 여동생이 언제까지 위안부 문제나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거냐고. 정말 엽기가족이야. 엽기가족. 좌우지간 이 홍문종의 아버지가 독립문화원을 그것도 일본 기업에다가 팔아버린 이유, 그들의 실체.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이제 그 11월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11월에 기적이.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고 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힐러리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에 얘기했던 거. 예. 제가 힐러리로는 미국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젊은 남자 후보를 개발해라. 그런데 막 버니 샌더스를 띄웠잖아. 모든 언론에서. 그래서 때를 놓쳤잖아. 그리고 내가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망치 부인이 11월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년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뭔가 잘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앞뒤가 안 맞아. 내가 그 답을 얻었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망한다는 거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드디어 망한다. 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드디어 망한다. 에이 설마요. 그 공룡이 망하겠어요? 여러분 1000년 전 로마 제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전에 로마 제국 전에 페르시아 제국 어땠어요? 망했죠. 예. 거대한 이슬람 제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징기스칸의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몽골 제국. 아유 지금 겔짓고 망했죠. 예. 불과 가까운 역사로 따져볼까요?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의 해군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영국에게 망했죠. 영국 대영제국 미국에게 망했죠. 자, 지금 미국이 100년 동안 너무나 권력을 휘둘렀어. 그죠? 예. 지금 저 미국이 트럼프를 뽑는 순간 아마 이제 이 거대 자본은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막 전 세계 전쟁 위험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무기를 더 팔아먹을 생각으로 트럼프를 모는 모양이야. 미국의 미디어가. 그래서 미국의 무식한 가난한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실제로 미국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싫어해.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하고 무식하고 나이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브렉시트 찬성 유도하듯이 지금 미국 언론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을 막 이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볼 때 전 세계의 그 미군이 다 쫓겨날 거예요. 누구도 트럼프가 지배하는 지금 트럼프는 주한 미군의 비용을 우리더러 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전 세계의 미군들이요. 실제로 미국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 그 나라에 돈을 내고 있어. 우리나라만 지금 절반밖에 안 받는 거야. 하다못해 필리핀도 미국한테 돈 받아.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주둔 비용을 그 나라에서 다 뜯어내겠다 그랬잖아. 내가 볼 때 각 나라에서 나가라 그럴 거야. 다 나가라.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미군은 다 쫓겨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소스가 사라지는 거야. 전 세계의 바이러스도 사라질걸? 그래서 아마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닐까. 예, 저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예, 저는 전 세계 이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가령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 쉽게 박근혜가 대통령 돼서 박정희 얼굴에 똥칠하잖아. 박정희 가문이 망했잖아. 똑같은 거야. 박근혜가 대통령 돼서 그 가문 망하듯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되면 무기사업자들이 망하는 거야. 이해가 쉽지? 뭔 말인지 이해가 딱 되지? 그치? 다야. 그래요, 다. 한 큐에 이해가 되네. 불과 5년 전, 박정희의 그 카리스마를 공유. 그 또라이, 미안해요. 예. 또라이가 아니라, 그 잘생긴 배우가 5년 전에 자기는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게 지금까지 욕먹고 있잖아. 5년 전에는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게 흉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다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은 박정희 존경한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